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 서구논술학원에서 총괄부원장을 맡고 있는 이제 서한슬 선생이라고 하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13일 날에 수능을 봤잖아요. 수능을 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일 위에 고3 애들은 없는 거죠. 제가 항상 애들한테 가르칠 때도 고1 애들한테는 너네 지금 위에는 없어. 너네 바로 위에밖에 없어. 2년 뒤야 막 그러거든요. 예비 고3은 하물며 어떻겠어요? 바로 다음 주자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지금 현행 체제로 진행되는 이제 마지막 수능 세대이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확 바뀌죠. 네. 그래서 특히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의 이제 마지막 수능 준비가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한지 저희가 이제 논술이랑 국어로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 설명회를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학원 소개는 좀 최소화했고 어차피 지금 포커싱은 수능이고 입시 전략이기 때문에 두 분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수업을 하는지 시간표 안내 정도만 하고 바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국어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차례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 앞에 파트를 맡고 있는 거고 저희 이제 특히 그 고3 국어 전담으로 이제 저희가 하고 계신 그 조서민 선생님께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하실 거고 마지막에는 저희 특히 이제 분당 수지 서국어 그 논술을 다 이제 맡고 계신 송건희 원장님, 논술 원장님께서 마지막 4번째, 5번째 파트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로 진행을 바로 하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소개가 들어가는데 조서민 선생님, 이제 저희가 뭐 어차피 또 이제 학원 앞에도 나와 있고 또 지금 원체 또 저희랑 이제 또 그 고3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아름아름 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얼굴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또 말씀드리면은 저 여기 나와 있다시피 특히 이제 뭐 강의 평가도 1등 그리고 이제 그 재수종합반이라든가 이런 이제 고3 수업들을 많이 맡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어느 누구보다도 이제 그 고3 그 수능 국어에 대해서 또 확실하게 또 이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또 전문가이시기도 하면서 굉장히 실전 위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떻게 해야 모의고사 수능을 제대로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가장 이제 적임자라고 볼 수 있는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으로 소개 드릴 분이 이제 송건희 선생님이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논술 원장님이시고 논술은 분당수지를 다 맡고 진행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사실 이제 굉장히 좀 바쁘세요. 왜냐하면 또 아시다시피 수능 끝나면 바로 또 파이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시간이 되셔가지고 저희가 또 이제 그 어려운 발걸음 또 이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금도 바로 뭐 당장 현장에서 또 이제 수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특히 이제 1대1 수업, 1대1 첨삭식으로 논술을 또 진행하시는 어떻게 보면 1대1 첨삭식 논술 수업의 가장 이제 최초라고 보실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지금 10년 넘게 저희랑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또 도움 말씀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입시에 대한 전략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 시간표가 나오죠. 저희가 이제 거기 그 프린트에도 담아 놓았지만은 이제 위에 거가 이제 예비고3 국어 수업이에요. 근데 좀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언매 화작을 다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으니까 조금 이제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어떻게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저희가 원래는 문학 독서 2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선택 과목 수업을 할 때 나머지 한쪽은 테스트를 보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문학 독서가 껴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앞에 파트가 뭐 예를 들어 화작 수업을 하고 있으면은 화작 수업을 하고 있을 때 엄매들이 놀면 안 되잖아요. 그때 엄매들이 테스트를 보고 그렇죠. 그리고 거꾸로 문학 독서 수업 다음에는 엄매 수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작 애들이 또 테스트를 보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학생들은 다 3시간씩 수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엄매나 화작 중에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다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특이한 방식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요게 이제 또 애들도 굉장히 생소해 하는데 또 한두 주 정도 진행하다 보면 금방 또 익숙해져서 또 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해야 또 화작 엄매 요즘 또 특히 문학 독서가 물론 제일 비중이 높고 중요하긴 하지만 화작이나 엄매에서 시간 세이브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다 망가지게 되거든요. 보통 애들이 선택 과목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화작의 경우는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엄매 같은 경우는 요즘 점점 이제 간단하게 문법 지문이 나오면서 문법 지문에 굉장히 복합적인 지식을 물어봐요. 한글 맞춤법이 들어있으면서 갑자기 중세국어도 막 들어가 있고 의문도 들어가 있고 특히 이번에 오답률 5등 7등을 찍었던 문항이 바로 엄매였거든요. 엄매 전체
45 문항 중에서 5등, 7등이 엄매였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흔치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저희가 같이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엄매가 아니라 논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1대 개별 첨삭 관리 방식이다.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논술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선생님께서 계속 이제 한 명씩 시간 할당을 하신 다음에 그 할당된 시간에 맞춰서 아예 개별로 첨삭을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해야만 학생별로 이제 대비가 가능하고, 학생별로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학생에게 맞는 논술 대학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첨삭 지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첨삭 자체가 수업 진행 방식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들어오세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소수정예 수업으로, 조심하세요. 소수정예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인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간단하죠? 최대한 최소화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 조성민 선생님께서 국어에 대해서 수업을 이제 그 설명을 진행하실 거니까 바로 이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고3 가르치는 수능국어 조성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수능국어대에 대한 얘기를 좀 주로 해드릴 거고요. 올해 일단 수능 어땠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올해 변화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게 어떻게 좀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학생들 커리큘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올해 잘 아실 겁니다. 많이 보셔서. 근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이게 이제 학생들 평균적으로 수능 봤던 인원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40만 중반대에서 이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55만이었어요. 거의 한 10만이 늘었죠. 그래서 올해 한 10만 정도 늘면서 경쟁률 치열해지고 재수생도 심지어 되게 많았어요, 올해. 그래서 재수생도 많고 현역도 많아서 학생들이 등급 맞기가 쉽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평가원도 고민이 많았겠죠. 이렇게 애들 많은데 변별력 어디다 주지? 이런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끝났는데 내년에 어떨 거냐는 건데, 근데 내년에는 현역은 46만입니다. 근데 이 인원이 다 수능으로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뭐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올해는 그 내년 수능에는 현체제의 마지막 수능이죠. 그래서 쌓여있던 이 재수생들이 딱 한 번의 기회를 앞두고 있어요. 그게 딱 내년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내년의 수능에는 그래도 쌓여있던 재수생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 거냐라는 예상으로 이제 한간에서는 여기 있는 N수생들을 가장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서는 뭐 70만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그건 좀 심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올해랑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재수생의 비율은 올해가 이제 18만 2천이었는데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재수생이 35%였거든요, 올해. 내년에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근데 재수생이 왜 무섭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1등급 맞아가는 요 비율이 4%거든요. 근데 요 4% 중에 90%는 N수생이 가져갑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N수생이 어쩔 수 없이 수능이라는 요 체제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현역들이 등급 따기가. 제가 방금 여기 논술 원장님이랑 몇 마디 주고받고 왔는데, 올해 이제 논술 최저가 있는 학교들의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어디를 말씀하셨냐면 성대, 중앙대 이런 데들이 100명이 지원했는데 10명밖에 안 왔대요. 최저를 못 맞춰서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년에는 그게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 올해 이제 수능 변화는 어땠냐? 일단은 올해 이제 본 그 평가원 시험의 표점이 만점 기준입니다. 137점이었고 9월 달에 143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점의 표점이 높다는 건 그만큼 난이도가 있다는 시험인데, 올해 이제 수능은 여기 잘 안 보이시지만 146점이에요. 만점을 받으면 146점 받아갑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난이도를 막연하게 그냥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제 많이 와닿지 않아서, 제가 좀 난이도가 어떻게 변별력을 주려고 했는지를 좀 말씀을 주로 드릴 건데, 요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예전에는 많이 문제도 어렵고 지문도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문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안 돼. 예전에 그 되게 유명한 그 영상이 있는데, 평가원장님이 서울대 교수님이에요. 근데 조금 어려운 지문을 들이밀고 풀어보세요 했는데 4문제 중에 2문제 맞췄어요.
서울대 교수님이 풀었는데 그만큼 지문이 어렵고 문제가 어려운 걸로 변별력을 만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이죠. 작년에 2024년도 6월 달에는 두 가지 변화가 맞물렸어요. 작년 6월 달에 어떤 변화가 맞물렸냐면 첫 번째로는 킬러를 줄이겠다. 야, 니들 너무 어렵게 낸다. 좀 어렵게 내지 말아라. 해서 어려운 문제를 배제하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대 정원 늘리겠다. 그래서 이제 이 메디컬이 많이 늘어나면서 재수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변화가 맞물리면서 평가원은 되게 많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잘하는 애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어렵게 못 낸다고? 그럼 변별력 어디서 주지? 그래서 작년 6월부터 올해 수능까지 총 작년 6월, 9월 수능, 올해 6월, 9월 수능 총 6번의 시험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경향성이 기존의 기출에서 안 하던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잘하는 친구가 점수를 잘 받아갔거든요. 요새는 잘 대응하는 친구들이 등급을 잘 받아갑니다. 이게 좀 어려운 시험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로 어떤 경향성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학생들이 그렇게 좀 대비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좀 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사실 1번부터 45번까지 어떻게 변했다 다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건 이제 제가 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이고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올해 벌어진 일들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4번에서 9번 지문에 고정적으로 나오는 요 가나 지문입니다. 요 가나로 쪼갠 글이 딱 한 지문 나오거든요. 요게 딱 나온 지가 5년 됐어요. 5년째 이렇게 출제하고 있는데 평가원이 요 가나를 출제하는 목적이 뭐냐면 주제 통합적 독서라 그래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가나를 세팅한 거였어요. 원래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는 일반적으로 어떤 지문이 위치하는 자리냐면 인문 지문이 위치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나는 인문 지문이 나오는 자리지. 그럼 인문 지문의 가나는 어떻게 읽지? 하나의 화제에 대해서 여러 명의 학자가 다른 입장을 보이는 걸 정리하는 글이구나 라고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대비하고 그렇게 읽었죠. 근데 올해 이제 6월 달에 인문이 아니라 여기다가 법지문을 준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라 다른 사고를 요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이들 처음에 멘붕에 빠진 거. 이거 어떻게 읽지? 그래서 일반 사회지문의 법지문은 가나가 나왔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세팅이 되고 있습니다. 가에는 법을 해석하는 해석의 다양성을 보여줘요. 똑같은 법률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해석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나에는 일반 법률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주는 거죠. 이런 사례가 있는데 1번으로 해석해보고 2번으로 해석해보고 차이를 한번 비교해볼래?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향성이 좀 달라지면서 아이들이 평소에 하지 못했던 사고들을 막 물어보고 있어요. 그게 최근에 많이 두드러지게 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변화로는 제가 사실은 이제 별로 주목하지 않은 문제인데 저는 올해 이 문제의 유형에 가장 주목했거든요. 요게 역대급 수능이라고 불렸던 21년 수능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다고 평가받는 시험이에요. 가장 어려운 시험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정답률 30%밖에 안 되는 요 유형이 21년 수능에 딱 한 번만 출제됐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은 이 문제 유형을 처음 봤죠. 어떻게 대비하는지 몰라요. 지문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대충 맞는 것 가자. 이렇게 해서 풀었단 말이죠. 그리고 재밌는 건 이 문제가 딱 2021년 수능 한 번만 나오고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더 이상 킬러 문제니까 출제 안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올해 6월 달에 4년 만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긴장했죠. 이렇게 어려운 유형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시야는 이렇게 보고 달려가는데 지금 평가원의 변별력은 자꾸 여기서 주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유형을 주고 생각하지 못하게 문제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좀 대비를 어렵게 하는 게 최근의 경향성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문학에서 벌어진 유형인데요.
여기 이제 가나다라고 총 지문이 3개가 나오는 갈래복합이라고 부르는 유형입니다. 이걸 갈래복합이라고 부르는데, 갈래복합은 일반적인 기대값이 3지문을 주고요, 6문항을 줍니다. 이게 일반적인 기대값이거든요. 아이들은 이 세팅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이 가나다에서 6문제 풀어야 되는데 갑자기 올해는 22에서 26번까지 5문제로 줄여버린 겁니다.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문의 길이는 똑같아요. 근데 한 문제가 사라진 거예요. 시간 관리나 전략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시간에 되게 많이 촉각을 다투면서 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럼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가 그때 가서 만들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변수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문제가 빠졌으니까 다른 데서 한 문제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가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운문복합이라고 하는 원래 가나 2개를 주고 3문제 출제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가나다를 주고 4문제로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읽을 거리가 많이 늘어났고 풀 수 있는 문제는 많이 줄어들어서 결국 시간 관리나 전략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문학 17문제 푸는데 보통 25분 정도 잡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머릿속 값에는 이게 있어야, 이 세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주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과 방법과 전략에 맞지 않는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번 되게 어려웠다고 느낀 게 그거예요. 제가 좀 감히 소신발언하자면 올해 지금 언매 1컷이 85점이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문제 딱 풀어보고 85점이 아니라 한 92점 정도 예상했어요. 난이도가 어렵지가 않아서. 막상 까보니까 85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처 간과했던 건 아이들이 문제가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라 이런 변수들에 의해서 내가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결국 변별력이 생긴 거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가 엄청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경향상. 그러면 아이들에게 변별력은 다양한 상황에 노출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앞으로 많이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여기서 가장 많이 두드러졌고, 여기는 제가 싫지 않았지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버리면, 기존의 방식에서는 총 3가지 영역 중에 압도적으로 독서가 어려웠습니다. 오답률 이렇게 수능 끝나면 10개 정도 내거든요. 그럼 오답률 10개 중에 독서는 7문제, 8문제가 독서에 들어가요. 압도적으로 독서가 어려웠어요. 독서를 잘하는 친구들이 1등급 받아가고 100점 맞는 친구들이 독서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2024년도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독서의 오답률이 확 내려가고 문학이 막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독서 오답률 탑 10 안에 한 3, 4개 들어있고 문학도 한 3, 4개 들어있는 정도로, 아니 독서가 예전보다 많이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럼 요새는 문학을 잘해야 되나? 문학이 어려우니까 문학의 변별력을 주나? 그래서 또 문학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올해 이제 25년도 6월, 9월 달, 9월 달 지나면서 갑자기 선택 과목이 어려워졌어요. 아니 선택 과목이 내가 예상한 게 있는데 아니 왜 정답이 엉뚱한 데서 나오지? 예컨대 그 선택 과목 중에 화법과 작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문제 유형 중에 37번이 딱 보기만 가지고 풀이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올해 9월 달에 여기가 아니라 지문에서 근거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어떤 변화냐면 아이들은 늘 여기만 보고 풀었는데 근거가 엉뚱한 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나? 그럼 이 한 번의 근거 때문에 앞으로 화법과 작문을 고르는 모든 친구들은 지문을 한 번 더 봐야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모이면 엄청 큰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런 변화가 되게 무수히 많았던 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올해 수능 끝나고 내년 수능 보는 친구들 되게 많이 안타까워요. 재수생 많다 그러지. 근데 올해 벌어진 이 변화가 아직 갈무리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더 변화가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확실히 변별력을 경향성에서 주려고 할 거고, 그래서 내년에 수능 보는 친구들은 조금 더 유연한 대응을 많이 더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성이 많이 있다. 결국에는 지금의 변별력은 지문이나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막 변화를 줘서 학생들에게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니들 변수 때문에 이거 시간도 안 되고 전략도 못 쓴다. 등급 안 나온다. 이렇게 지금 변별력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학생들이 많은 상황에 노출할 수 있게끔 많은 전략과 많은 대응 방법을 많이 연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런 경향성의 수능이었다. 제가 그 유튜브 보는데 이렇게 알고리즘에 그런 게 뜨더라고요. 과학 그 교수님들 모여가지고 유튜브 이렇게 하고 하는 걸 되게 재밌게 보는데 거기에 이제 과학 교수님들이 다 전공자입니다. 뭐 물리학 교수님도 있고 천체 물리학 교수님도 있고 생물학, 화학 이런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물리 현상이나 뭐 과학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올해 수능 전이에요. 작년 수능 문제를 시간을 주고 교수님께 전공 과목을 풀어보게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30분, 과학은 30분 풀거든요. 평균 정답이 10점이었습니다. 과학은 50점 만점입니다. 과학 교수님들이 자기 전공 수능 문제를 30분 재고 풀었는데 50점 만점은커녕 10점이 평균 정답률이었어요.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결국 국어도 똑같습니다. 수능을 치를 때는 두 가지 영역이 필요해요. 하나는 제가 저기다가 이제 피지컬이라고 얘기해놨는데 피지컬적 능력이 필요하고요. 교수님들이 이게 떨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읽으면 피지컬은 단어를 읽고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평생을 연구해온 교수님들이 이게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피지컬이 좋아도 점수와 등급이 안 나오는 건 뭐냐? 이 게임의 룰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떤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게 없어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수업에서 결국 많이 다뤄질 수밖에 없는 건 방법과 전략이거든요. 피지컬은 언제 만들어야 되냐면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내년 2월달 전까지 아이들은 피지컬을 올리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제가 최근에 많이 느끼는 게 아이들 어휘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엄청 많이 부족하고 문장을 읽었는데 머릿속에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피지컬은 그러면 어떻게 채워야 하는가? 한 지문을 풀고 대부분 이 친구들은 문제 풀고 싶어 하거든요. 지문 읽고 문제 푸는 거 되게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게 지문이 난이도가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쉬운 건 그냥 문제 풀면 돼요. 근데 어려운데 이해도가 안 올라가는데 자꾸 문제 풀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해도를 문제로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피지컬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렵든 쉽든 똑같은 이해도를 만들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수준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어려운 지문을 볼 거면 여러 번 읽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번 읽어도 안 되면 정리해도 돼요. 근데 아이들은 이걸 되게 귀찮아하고 안 합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한 지문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모르는 내용이나 모르는 문장이나 단어가 없게 다 시간 투자 많이 해야 돼요. 지금은 아이들은 그걸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학생들이 해야 돼요. 옆에 과외 선생님 붙여준다고 해도 안 됩니다. 본인의 태도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피지컬은 학생들이 예전에 내신 공부하는 거 막 이해 안 돼도 외우면 됐잖아요. 근데 수능은 다릅니다. 수능은 한 문장 한 문장 어휘 모르는 거 있으면 채워가면서 결국 이 피지컬 이해력을 올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건 결국 우리가 국어를 쓰는 화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2달 정도는 이 피지컬을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한 지문당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이해도를 올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피지컬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 평가원 시험이라는 게임의 룰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방법을 배우는데 방법이라는 게 되게 막연하게 들리시겠지만 결국 수능은 45번까지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문제풀이 순서는 어떻게 되며 지문을 읽을 때나 선택지를 볼 때는 어떤 방법에 맞게 봐야 된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게임의 룰을 알아야 결국에는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이 좋다, 기출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 그 기출이 게임의 룰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이런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한 9월 달쯤 되면 이제는 전략이라는 걸 공부할 때예요. 전략은 뭐냐? 피지컬과 방법을 갖춘 친구들이 80분이라는 시간 안에 최선의 값을 내기 위해서 해야 될 본인 나름의 어떤 전략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없고 난이도가 높으면 어떤 문제를 선택해서 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결국 그런 기복을 줄이는 전략까지 총 3단계를 지나와야 등급과 점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가 100점 맞은 친구 이제 둘이 기억나는데 올해 이제 100점 맞은 친구 둘이 있어요. 하나는 좀 천재형입니다. 이 천재형은 그냥 읽고 그냥 풀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시험지를 보면 깨끗해요. 천재형. 걔는 그냥 피지컬이 엄청 뛰어나서 별다른 이런 게 없어도 그냥 100점을 늘 맞더라고요. 시간도 되게 여유 있게 풉니다. 근데 이건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야 됩니다. 만든다면 아주 어릴 때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걸 추구해야 되는데 이 친구 100점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험지가 되게 지저분해요. 그리고 이 중간 여백에 정리가 막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머리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본인 나름대로 도구를 만들어 온 거죠. 막 정리하고 풀고 선택지 막 끊겨 있고 분석해서 막 이렇게 풀어요. 근데 저는 결국 이 방법이 아이들이 추구해야 될 방법이라고 봐요. 기복도 적고 이 친구는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상황이 안 좋으면 어떤 문제를 어떻게 버릴지도 다 우선순위가 결정돼 있어요. 시간에 맞게 조율할 수 있고 결국 안정적인 등급을 만드는 건 전략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전략이 되게 많이 중요해져서 상황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어는 이렇게 3단계로 필요한 능력치를 잘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렇게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올해 이제 수능입니다. 올해 수능이고요. 제가 별다른 그 언급을 안 해드릴 건데 여기까지거든요. 요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는다까지 지금 어머님들 한번 읽어보실래요?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는다까지 한번 눈으로 한번 네. 이런 이제 글인데 시라는 게 결국에 되게 짧고 한 문장 한 문장에 압축된 의미가 숨어 있어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공부할 땐 보통은 학생들에게 저는 보기를 먼저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보면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좀 있거든요. 저랑 같이 이제 보기를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볼 겁니다. 두 번째 줄에 여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가는 연대를 상실한 암울한 현실 상황을 어두운 밤이라고 표상했대요. 아이들이랑 이런 것도 다 약속해요. 보기를 통해서 읽을 것 중에 너희들이 챙겨야 될 건 상황이야. 여기서 상황은 암울한 현실이라고 했으니까 부정적 상황이야. 아이들은 약속했습니다. 이걸 가서 암울한 현실 상황은 부정이구나 이렇게 치고 있을 거예요. 늘 하던 대로 방법에 맞게 늘 똑같은 방향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암울한 현실 상황은 어두운 밤이라고 표상해줬다. 그럼 시에서는 이걸 어둠과 밤이라고 얘기하면 부정적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매칭해서 읽어달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빛이 회복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는 지금은 좀 어렵지만 미래는 긍정적으로 소망하는 거예요. 야, 미래는 좀 좋지 않을까? 근데 이 미래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빛을 회복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빛이라는 건 긍정적인 미래라고 이해해달라는 거죠.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자, 이런 소망은 미래의 빛이 회복되는 소망은 소금을 뿌리며 그리운 이를 찾아다니는 행동으로 형상화된다. 시에서는 빛을 회복하는 건 소금을 뿌리고 그리운 이를 찾아다니는 걸로 드러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읽어가는 겁니다. 한번 그냥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죠. 두고 온 것들이 빛나는 때가 있다. 지금은 안 빛나는데 빛날 거거나 아니면 과거에 빛났거나 빛나는 때를 위해 소금을 뿌린다. 아까 이거 잡았던 거네요. 미래의 빛을 회복하는 긍정적인 때를 위해 지금 소금을 뿌리며 우리는 이 저녁을 떠돌고 있는가? 지금의 이 저녁은 여기다 맞추는 거죠. 부정적 상황의 밤입니다. 그럼 지금은 좀 어렵지만 빛을 회복하기 위해 소금을 뿌리며 미래를 기대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렇게 연습이 되어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등불을 하나 켜든 사람은 보이지 않고 어두우니까 그런 거네요. 여기서 주목하실 게 있습니다. 등불 하나 켜든 사람은 보이지 않아서 나쁜 어둠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럼 누군가 등불을 켜들고 왔다면 그건 빛을 회복하는 걸 테니 긍정적 의미로 쓴 걸 거예요. 다음, 등불 뒤에 속삭이며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 그럼 등불 뒤에 속삭이며 밤을 지키는 건 등불 켜든 사람이겠죠? 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등불 켜든 사람은 좋은데 그 사람이 지금은 보이지 않아서 저녁이 어두운 부정적 현실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읽었으면 선택지를 어떻게 봐야 되냐? 23번은 문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보기 문제입니다. 보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선택지를 이렇게 끊어서 보기로 약속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지문의 내용이 나오고 뒷부분은 보기의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세 줄짜리에서 어디를 봐야 될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약속해요. 얘들아, 지문은 건드는 거 아니야. 근거는 뒤에 있다. 그럼 아이들은 끊어놓고 뒤에만 고민하는 겁니다. 가에서 사방을 둘러보며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은 여기까지 끊어주는 거예요. 앞에는 건들지 않습니다. 뒤에 연결고리 의미만 파악합니다. 밤을 지키는 이는 아까 저희가 분명 등불을 켜든 긍정적 의미로 잡았거든요. 긍정적인 사람의 눈을 피해 다니며 그리운 존재를 찾는다? 긍정적인 사람은 빛을 회복해주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리운 존재를 피해서 찾으면 안 되겠죠. 아, 여기가 틀렸구나. 근거는 이렇게 치고 1번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읽고 선택지 끊어서 이렇게 보고 근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는 친구들은 선택지를 5개 다 안 볼 수도 있죠. 1번에서 정답이 나오면 체크하고 확실한 근거에 맞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근거를 어떻게 잡을지 알면 선택지를 5개 안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많이 나와요. 시간은 이런 데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단편적으로 한 문제만 보여드렸지만 아이들은 1번부터 45번까지 이 방식의 문제 유형별로 지문별로 다 연습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수능 시험장 안에서는 절대 새로운 걸 하면 안 됩니다. 하던 대로 머릿속에 있는 방식 그대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많이 얘기했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 같은 데나 이제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서 이런 질문이 되게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제가 뭐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국어를 잘하고 싶어요? 뭘 해야 돼요? 전혀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어떤 문제집 풀어야 돼요? 전혀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기출하면 됩니다. 이건 정답이에요. 기출하면 됩니다. 이건 정답이에요. 어떤 책이든 전부 다 기출을 담고 있어요. 기출을 하는 건 정답이. 어떤 교재를 보든 전부 다 기출입니다. 기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궁금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걸 공부하지 않아. 왜 이걸 궁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고1 때까지 내신만 했잖아요. 아이들은 내신 공부 방법을 머릿속에 탑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의 과정에서도 그냥 내신처럼 하면 되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하죠. 근데 수능 공부는 호흡도 되게 길고 점수가 바로바로 피드백되지 않고 내가 외운 게 아니라 모르는 걸 항상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앞으로는 어떻게 공부할지를 많이 염두에 두고 여기에 맞게끔 공부하는 방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이렇기 때문에 커리큘럼은 정답이 있습니다. 사실 커리큘럼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어딜 가나 똑같이 정답이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답만 얘기를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이 이제 2학년 2학기입니다. 이제 곧 2학년 2학기가 마무리되겠지만 지금부터 뭔가를 준비한다? 그럼 평가원 기출을 들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건 정답입니다. 그럼 평가원 기출에서 뭘 해야 되냐? 만약에 수업을 들을 거면 평가원 기출에 대해서 이해도를 올려가는 본인 노력의 피지컬을 올리는 과정이 필요하고 평가원식 기출을 분석하면서 선생님이 이런 글들은 이렇게 보는 거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방법을 알려주면 그걸 어느 정도 정리해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선생님 제가 수업까지는 들을 수가 없어요. 내신이 좀 바쁘기 때문에 근데 중간중간에 기출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 내려놓고 글만 봐도 괜찮아요. 글 보고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 써가면서 글이 얘기하고 있는 말을 이해하는 피지컬 올리는 것만 충분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서 피지컬, 기출 가지고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정식 개강을 하게 되면 보통 12월 말, 1월 초에 이제 정식 개강을 합니다. 그러면 반년간은
기출 사고를 내면화합니다. 여기서 기출이 이런 걸 알았으면 기출의 패턴을 익숙하게 연습해서 그걸 여기저기다가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가장 좋은 연습 자료는 EBS입니다. EBS는 연계가 50%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3의 모든 학교에선 EBS를 내신 때도 씁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와 내신 공부가 일치하는 지점이 이 EBS인데 기출을 열심히 해서 그 사고를 내면화하는 연습 도구로 EBS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EBS를 같이 써가면서 기출을 내면화하는 시간을 좀 갖고요. 6월달, 9월달에는 이제 EBS가 아직 마무리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EBS가 보통 빨리 마무리되면 7월 말, 8월 초쯤에 마무리가 되고요. 이 9월달까지는 앞으로 이제 수능을 위해서 어느 정도 최적화된 전략을 공부하고 루틴화하는 시간입니다. 초과적으로 조금 이제 EBS를 정리하는 시간도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모든 게 잘 마무리가 되면 이제 파이널은 연계 모의고사라고 해서 많이 모의고사를 푸는 게 좋은데 제가 이제 재수학원에 출강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현역들은 압도적으로 컨텐츠가 많이 부족해요. 컨텐츠라는 건 뭐냐면 양질의 자료를 말합니다. 재수학원 친구들은 평균 일주일에 공식적으로 보는 모의고사만 일반적으로 국어 기준 3개가 넘습니다. 현역들은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죠. 근데 이 친구들은 일주일에 3번씩 공식적으로 보고 개인적으로 연습하는 거 하면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근데 이 3개씩 볼 만큼 양질의 컨텐츠가 있는가? 요새는 많이 좋아져서 컨텐츠가 많이 나와요. 근데 현역들은 그걸 구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잘 아실 텐데 가장 지금 재수학원에서 잘하는 친구들이 가는 학원이 있어요. 그 학원은 본인 자체 나름의 컨텐츠를 쓰는데 그게 외부 반출이 안 됩니다.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연습할 수 없죠. 그게 제가 보기에도 되게 좋거든요, 자료가. 심지어 이제 썰이긴 한데 올해 만들었던 요 컨텐츠는 2021년도 6월 평가원이 들어갔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원을 출제하셨던 분들이 컨텐츠의 담당으로 있으면서 그 컨텐츠를 재수생에게 막 연습하게 하는데 현역들은 그걸 구할 수가 없어요. 중고나라 이런데 푼 거 올라오더라고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컨텐츠들이 현역들은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계 모의고사 실전 훈련 같은 거 할 때 몰라요. 좋은 자료가 뭔지. 대부분 여기서는 좀 학원의 도움을 받고 양질의 컨텐츠를 같이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좀 학원을 통해서 연습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1년의 커리큘럼으로 가고 사실 여기 있는 거는 어떤 학원을 가도 방법은 다르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는 다 결정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정답에 가까운 커리큘럼이라 어떤 학원을 가도 똑같이 이렇게 수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학생들이 국어 공부하면서 이제 올해가 너무 변수가 많고 우리 학생들이 좀 등급 맞기가 되게 힘든 해라서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올바르게 공부했으면 좋겠고 좀 지금 이 친구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는 세대잖아요. 한번 수능 보고 다음 수능 볼 때는 또 새롭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 문제 2028년도 수능의 예시 문제를 봤는데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많이 바뀌어서 거기에 또 도박을 하기는 좀 어렵다. 한 방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해서 좀 한 방에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논술 원장님이 오셔서 논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시하고 인문 논술을 맡고 있는 송건입니다. 가열차게 박수 좀 한번. 정말 파이널 대부분 이제 학교들은 이번 주 일요일 날 끝났고 이제 인하대와 아주대가 남아 있는데 현 시점에서 제가 이제 고3들을 가르쳐 놓은 요 시점에서 이제 수능을 보고 아이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잘 봤다는 애들이 한 명도 없고 특히 엄매 쪽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시험 보다가 멘탈이 나가갖고 수학, 영어, 탐구 다 그냥 망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 같은 경우 풀면서 눈물이 앞을 가려갖고 자기는 풀 수가 그러면서 영어 봤더니 정말 1등급이 지금 예측하는 게 기관들이 예측하는 게 3.5%
2등급이 한 15%? 근데 요거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체감 난이도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기존에는 1등급이 보통 10% 정도에 맞추고 2등급이 한 25%에서 30% 사이에 맞췄는데, 그럼 수지 요 지역을 놓고 보면 1등급짜리들이 보통 한 15%에서 20%가 나오고 2등급짜리들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0%가 1, 2등급을 맞았는데, 이게 3%, 15% 되니까 이 지역도 1등급 찾기가 거의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 1등급 맞았니? 그럼 당연히. 특히 외국 학생들은 뭐 1등급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학생들인데 뭐 거의 나오지 않았고요. 거기에다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선택하는 사문, 생윤 같은 경우도, 사문 같은 경우도 1등급이 45니까 난이도가 장난이 아닌 거죠. 어머님들 자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이제 시험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재수할 수도 없고. 그렇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고3들이 지금 다 물어보면 거의 제가 지금 논술 이렇게 하는 애들 보면 전체적으로 파이널 때 한 30명 정도 왔었는데, 얘네들이 거의 30명 중에 한 20명은 다 재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올해 아마 재수생들이 거의 폭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머님 요 때가 굉장히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하고 또 오면, 저 같은 경우는 논술을 하니까 아이들이 뭐 3+3, 4+2 논술, 6논술 이렇게 쓰고 교과 몇 장, 종합 몇 장 이게 쓴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지금 뭐 가천대 이 지역에 있는 애들 2.0 같은 경우 교과 같은 경우도 픽픽 다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종합도 뭐 지금 아이들이 거기에다가 교과 같은 경우는 최저가 안 돼서 떨어지는 비율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수능하고, 어머님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교과하고 종합을 갖고 가려고 하는데, 뭐 분당은 이미 교과하고 종합은 포기한 지 오래됐고요.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포기하는 어떠한 그거는 굉장히 높아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처참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지 애들하고 얘기를 해보는데 뭐 면접조차 불러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머님들이 10월 정오표 나오시면, 어차피 제가 이제 요번 주 인하대 아주대 끝나면 시간이 많이 남고, 아이들 이제 기말고사 보면 전체적인 데이터 값들이 나오니까 그 데이터 값에서 어디 대학을 갈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나오니까 개인별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어차피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입시 전반에 관련돼 갖고 한번 점검을 하고, 올 겨울에 국어를 어떻게 할지, 영어를 어떻게 할지, 수학을 어떻게 할지, 탐구를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을 판단을 하고요. 안 되는데, 네 과목이 안 되는데 네 과목을 다 갖고 갈 필요는 없는 거고요. 수학이 안 되는데 끝까지 수학학원, 진짜 수학이 5등급 나오는데도 끝까지 수학학원을 다니고, 영어가 안 나오는데도 영어를 끝까지 다니고, 이게 저는 이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안 나오면 새 과목으로 갈 수 있는 정시대학도 많고, 어차피 우리 아이가 5등급짜리가 하나 있다 그러면 정시로 대학 못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정시는 어떻게 보면 경기대까지, 경기대가 5등급짜리가 간다면 나머지 과목들은 거의 111, 5 이렇게 되면 경기대를 갈 수 있죠. 단국대 못 가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요번 10월달 정오표 나온 거 보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수학을 한번 잡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올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아이를 좋은 대학을 보내는지, 정말 저도 논술을 가르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 같은 경우는 아이한테 딱 맞는 논술을 딱 찾아주고 그 대학에 하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 시험 보고 오면 선생님 논술이 너무 쉬웠어요. 쉬우면 뭐예요? 3분의 1 정도는 최저를 못 맞췄고, 어머님들이 1, 2점 정도 떨어지는데 그래도 뭐 내년을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해갖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저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많이 보내야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뭐 전체적으로 제가 이게 말씀한 전체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45명 정도 파이널 때 그 정도 이제 오는데, 45명 중에 작년 한 26명이 논술로 합격을 해갖고 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명 들어왔다라고 했잖아요. 최저가 안 되는 학생들이 떨어진 거, 30명 중에 또 최저가 안 되는데, 내 1, 2점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하니까 최저 맞추는 비율이 한 20% 정도, 20명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시 실적이, 저는 이제 논술 하나만 어떻게 이렇게 하고 애들 그 입시에 맞춰갖고 잘 짜져갖고, 논술 같은 경우 시험 가서 보면 뭐 얘네들한테 맞는 대학들이니까 쉽게 풀죠. 근데 풀어도 아이들이 최저를 못 맞추니까, 제가 올해 같은 경우 고대 같은 경우만 해도 좀 좋은 자원이 많이 들어와서 고대만 한 10명 정도 고대를 썼는데, 10명 중에 최저를 한 명도 못 맞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고대, 뭐 연대 같은 경우는 올해 한 명 갔고, 당국대 같은 경우도 한 명 정도 합격을 했고, 지금. 그런데 이제 나머지 대학들이 지금, 그래서 주로 애들이 시험 보는 데가 뭐 여학생들은 뭐 서울여대, 동덕여대 이런데 가장 낮은 대학으로. 그러니까 원서를 쓸 때 최상위권, 논술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 2군데, 적정 2군데, 하향 2군데인데, 최상위권 적정은 다 최저를 거의 못 맞췄고, 하위권 2군데, 여기 시험 보러 이제 아이들이 가는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도 뭐 신이 나서 가는 건 아니죠. 수능 망치고 뭐 해갖고 뭐 인상 쓰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어머님들 같은 경우, 요 반면 교사 삼아서 철저히 이 12월 달부터 어떻게 하면, 이 12월 달을 진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3월 모의고사가 아예 정시값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뭐 우리 아이는 뭐 11개월 정도, 12개월 정도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오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3월 달에 성적이 안 나오면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이과 순수하게 그러니까 이과 그 자연계 2과목 선택하는 비율은 20%가 채 안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사탐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학 하나, 그 다음에 인문과학 하나. 특히 이과 애들이 문과 쪽에 원서를 쓰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학교 그 과들이 엄청 많아요. 특히 고대 같은 경우에는 문과도 이과 애들이 유리하고요. 왜냐하면 수리가 나오니까 유리하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아예 이과 애들만 별도로 뽑는 언어형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 인터칼리지, 인문 문제는 한 문제고 수학은 3문제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 인문2, 여기도 수학이 3문제고, 그 다음에 뭐 건국대 이런데, 그 다음에 중앙대 경영경제개혁 이런 쪽에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 의외로 지금도 이과애들 이렇게 가르쳐보면 이과애들이 굉장히 수학 쪽 잘 풀고, 문과 쪽은 어느 정도만 이게 풀리게 하면 문과 쪽도 다 적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과 어머님들도 이과를 고집할 필요 없이 어떻게 보면 문과 쪽을 한번 넘보는 것을 한번, 그리고 우리 아이가 사탐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면 뭐 이과 과목 하나, 그 다음에 사탐 과목 하나 이렇게 해갖고 맞춰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근데 판단을 잘 하셔야 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른 거는 이제 볼 필요 없이, 그래서 참 이 85점 국어 엄매, 그래서 멘탈이 약하다면 엄매를 이제 선택하지 말고, 엄매 선택하면 이건 진짜 어머님들이 진짜 아이들이 학원에서는 엄매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으니까, 그래서 엄매를 굉장히 많이 유도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사실 보고, 왜냐면 화법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비문학하고도 연계되는 이 엄매는 연계 안 되거든요. 근데 화법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하고 연결되니까 그런 어떤 측면에서 어머님들이 항상 뭐 엄매가 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가 엄매를 선택을 한다라고 해도 화법이 나쁘지 않다면 화법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가 어려워 최근 많이들 인문계열 상승했는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수학의 가장 큰 특징은 쉬운 문제는 쉽고 어려운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두 문제가 어려워서 거의 접근하기가 불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탐구 등급과 같은 경우는 사문 같은 경우에는 44가 다 일반적이니까 44 탐구가 44다라고 하면 진짜 엄청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도 45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과목인데 애들이 진짜 시험 보면서 이해는 되죠. 그리고 뭐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수학 수능 영어들은 3.5% 내외 요게 일반적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재수 인원이 많아질 듯 하니까 어머님들도 철저하게 우리 아이를 요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기숙학원에 맞을 것 같다라고 하면 기숙학원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침 9시부터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저녁까지. 그렇게 하는 어떤 프로그램, 아니면 단과식으로 이렇게 때리는 것이 낫는지, 이것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수시로 교과, 종합, 논술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5 정도를 우리 아이가 내신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교과, 종합을 다 포기하시는 게 거의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2.5 넘어가면 경기대도 힘들다라고 보시고, 그냥 빠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분당처럼, 그냥 아이는 수능, 그 다음에 논술, 이렇게 하고, 한 과목 포기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논술에 집중해야죠. 그거 외에는 뭐 답이 없는 거고, 경기대 이외에 있는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대학이 워낙 많기 때문에 최저로, 그러니까 밑에 있는 대학들은 그냥 거의 미달 나니까 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문제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 그냥 경기대 위까지 우리가 보낼 수 있느냐, 아니면 건국대 위까지 보낼 수 있느냐, 아니면 중앙대 위까지 보낼 수 있느냐, 요 판단 빠르게 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좀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모집 인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에 비해서 3만 명 정도가 늘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황금돼지띠 애들보다 3만 명 정도 주는데, 거의 55만 정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입 전형, 교과 종합 이런 거는 이제 필요 없고, 그리고 우리 아이 같은 경우 교과 종합이 살아있다면, 종합 같은 경우에는 과하고 학업 역량하고 그 다음에 아이의 전체적인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뽑아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가 일단은 법대 이런 데 썼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대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사실 뽑아주지도 않고, 아이가 만약 역사학과다 그러면 역사에 관련된 어떤 과목들을 들었는지, 아니면 아이가 경영이다, 경영인데 경제를 안 배웠는데 경영을 썼다,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예.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는 이제 진로 쪽에 아이가 어떤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적혀 있으니까 그 적혀 있는 거하고 내 학생부의 일치도를 보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종합 같은 경우 살아있다라고 판단되면 학생부를 갖고 오면 제가 이거는 점수로 내드리면 되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 이것도 중요하니까, 공동체 역량은 반장, 부반장 아니면 동아리장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공 자율 선택제 요거는 어머님들이 한번 읽어보면 되고, 교과 전형 이것도 종합 전형, 논술 위주도 그렇게 크게
변형되는 건 없고, 저희들 논술 같은 경우 계속해서 논술 인원은 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문계열, 자연계열, 내신, 논술에서는 내신 반영률이 5등급 정도만 되면 거의 뭐, 내신은 거의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논술 최저 뭐, 변화대학인데 이것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나에게 맞는 논술대학 찾기인데, 요거는 제가 표로 만들었으니까 그 부분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문학을 못하면 중앙대, 세종대, 건국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시문 자체가 다 문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7개가 문학이 나오고, 세종대도 뒤에 큰 2번이, 세종대와 건국대 2번이 문학이 나오니까 문학 요거 하고, 또 아이들이 특히 남학생, 여학생도 경영경제를 하는데 서강대 경영하고 한양대 경영은 경제 쪽에서 지문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를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면 서강대 경영하고 한양대 경영은 쓸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 경희대, 한국외대는 그냥 생윤, 윤사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생윤하고 윤사를 선택을 안 했다면 안 하는 게 좋고요. 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철학하고 심리에서 대부분 나오고,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2번이 정치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주대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정법을 선택한 아이들은 너무 쉽게 푸는데 정법을 선택하지 않은 아이들은 너무 어렵게 풀고요. 그래서 이 뭐 각 대학, 뭐 한 대학마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이 같은 경우 인문 논술을 하게 되면 한 6주에서 8주 정도 유형편을 하면서 아이가 어느 영역이 강한지 빠르게 판단해 갖고 거기에 맞춰 갖고 대학을 선택을 할 거고요. 선택한 대학에 집중해서 6주에서 8주 지나면 그 대학을 집중적으로 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가 어디까지 나오느냐가 정말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이가 맞는 논술대학 찾기,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고, 성균관대 언어형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과 같은 경우도 언어형에서 이렇게 뽑으니까, 자연계열,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이과 지금 하는 애들 두 명이 이과 애들이 이 문과 쪽으로 해갖고 자연계열 쪽으로 성균관대를 하니까, 걔네들은 그럼 또 어디 쓰냐라고 하면 한양대 인터칼리지 이런 데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앙대, 여학생들은 2대 해갖고 원서가 6장이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논술 같은 경우 1대1 개인별 논술이고요. 8명 정도 하고 3시간 30분 수업에 어떻게 보면 6번 정도 첨삭. 그래서 아이의 전체적인 케어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6주에서 8주 유형편 글쓰기 기본 능력, 나에게 맞는 논술대학을 찾아서 나에게 맞는 논술대학을 찾았다면 이제 기출 문제 풀이를 하는데, 보통 이제 학교에 따라서 틀리지만 연대 같은 경우에는 한 연대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2, 3개월 정도 소비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한 4주. 고대는 좀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 않으냐. 대신 최저가 어려운 거죠, 고대는. 그 다음에 성균관대는 6주. 그 다음에 중앙대는 4주 해갖고 그 시기가 딱 있거든요. 그래서 두 과목을 먼저 선택을 해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래도 성취 동기나 이런 것들을 높여서 아이들이 자기가 선생님, 저는 성균관대 탐구 인정해 주니까 이렇게 맞춰갖고 성대부터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성대부터 시켜갖고 이렇게 지금 맞췄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최저를 맞추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좀 적정해서 두 개 이렇게 쓰는데 적정 하나, 하향 하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최저를 반드시 맞출 수 있는 데부터 완벽하게 끝내놓고 상향을 치던지 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대학별 모여서 만점 답안 작성 후 각 대학별 지금 이제 파이널을 진행하고 있는데, 진짜 논술 같은 경우는 애들은 논술 시험 보고 오면 다 하나같이 어렵다는 애들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선생님 너 어땠냐 그러면 선생님 맨날 풀던 문제 나온 거고 그냥 평이했어요. 그냥
그건 이제 아이들한테 맞는 어떤 대학을 찾아주니까 그 아이가 가갖고 그냥 쉽게 보는 거고, 논술도 그렇게 하면 굉장히 재밌게, 내가 못하는데, 내가 문학 못하는데 문학을 선택해갖고 고생할 필요는 없고, 그 생륜 뭐 이런 거 선택 안 했는데, 뭐 이게 뭐 성균관대 이런 데 선택해갖고 어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아이들 아마 분석해갖고 논술에 관련돼서 철저하게 아이들한테 맞는 논술 대학을 뽑아줄 거고요. 그리고 교과, 종합 살아있다면 그것도 철저히 관리해갖고 아마 전체적으로 대학을 높이는데 집중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부분 이게 논술의 실제인데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73대 1이면 실질 경쟁률은 이거는 이제 작년 건데 17.8대 1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20대 1, 13대 14,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합하고 교과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허수가 어떻게 보면 논술을 거의 배우지 않는 아이들이 오는 경우가 거의 한 60, 7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중앙대를 조금 철저히 준비했다. 이번에 뭐 이틀 전에 중앙대 보고 온 아이들이 선생님 뭐 그냥 너무 재밌게 풀었어요.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니까 뭐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점수 같은 경우도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맞는 점수가 80점에서 85점, 과에 따라서 틀리죠. 그래서 보통 보면 중앙대 쓰는 포맷만 알아도 85점 정도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앙대 가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다. 3만 6만 맞춘다면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앙대 같은 경우 이번에 시험 보러 갔는데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니? 그러면 이제 100명 앉는 자리에 한 20명 왔다는 거죠. 20명 중에 10명 정도는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중앙대 보러 간 애들 중에 절반은 중앙대 최저를 못 맞췄는데 내년을 위해서 보러 간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최저가 관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맞는 논술 대학 찾기.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이건 합격자들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저 맞추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는 이제 파이널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들을 새롭게 뭐 받는 아이들이 없고 기존에 있었던 아이들 그대로 데려가서 보통 이제 30명, 올해 같은 경우 30명 정도 들어왔는데, 보통 월화수목금토일 뭐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그리고 타임이 2타임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 6명, 7명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 45명, 뭐 이 정도 들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0명이니까 반은 2반 정도를 깔아놓고 격일로 오니까 아이들이 뭐 6명, 7명 이 정도 와갖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지만 제 입장에서는 좀 체조가 안 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가슴이 아픈 거죠. 그 중에 또 더 가슴이 아픈 거는 1, 2점 때문에 체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선생님 시험을 봐야 돼요. 어머님들이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 1, 2점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험은 봐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갖고 애들 오면 주둥이는 툭 튀어나와 갖고 어떻게 진짜 이걸 그럼 보러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해갖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합격자들 작년은 참 많이 됐었는데, 그래서 인문 논술 같은 경우에는 예비 고3 수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6시 30분부터 10시, 1월 1일 6시 30분부터 10시 이렇게 두 반이 개강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머니. 그리고 들어올라오면 어차피 다 1대1 다 상담하고 아이 상태를 봐야 되거든요. 어머니 상태는 좋은데 아이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아니 남자아이들 같은 게 안 하려고 하고 여자아이들 같은 게 안 하려고 하는데 엄마 왜 괜히 이걸,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들은 들어와 봤자 열심히 안 하니까, 그래서 아이를 꼭 확인을 하려고. 그래서 저도 철저히, 그래서 또 막 들락달, 그래서 뭐 결국 들어오면 같이 이제 1년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실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반이 깔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요 5반, 6반, 제가 분당 포함해서 한 8반 정도 이렇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월달 정도에 다 꽉 찼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가장 논술답게 배울 수 있는 시기가 요때 겨울방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겨울방학 만약에 넘어가면, 저도 진도를 빼야 되니까 막 급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도 우리 아이가 이제 논술대학을 몇 군데 볼지 모르지만은 이 겨울방학 때 어떻게 보면 딱 해갖고 유형편 예쁘게 다 끝내놓으면 아이가 맞는 대학들이 이제 찾아지거든요. 그러면 3월 모의고사 딱 보면 아이에 대한 뭐 데이터 값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아이가 변동 가능한 게 요 겨울방학 때에서 3월까지 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뭐 저희 첫째 같은 경우도 보통 뭐 3344 수능에 나왔거든요. 근데 요때 좀 이렇게 겨울방학들을 잘 보내니까 한 2233 정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이제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어머님도 뭐 높은 점수가 나온 학생들은 한 0.5등급을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 성적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 등급 정도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으로 수학이나 이런 거 안 되는 학생들 있잖아요. 뭐 이건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한 과목을 정말 과감히 접고 국어, 영어, 만약 탐구, 아니면 국어, 수학, 탐구 이런 쪽으로 해갖고 논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에서 좀 어머님들이 철저히 좀 올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철저히 세우고, 지금 이제 11월 달이지만 요때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좀 하니까. 그리고 겨울방학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머님들이 발빠르게 움직이시고, 잘 모르시면 제가 이건 끝나고 보통 이제 10일부터 시간이 이제 좀 많이 남기 때문에 10일부터 어머님들 개인별로 상담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전화가 가갖고 요 한 25일까지 많은 분들 이렇게 상담을 할 건데, 그때 이제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예약을 하고, 이제 그 상담을 받겠다라고 하면 10월 정오표라는 것이 국어 같은 경우는 1번부터 45번까지 어떻게 풀었는지, 2번부터 이게 그 X, O 이렇게 표시된 거 있거든요. 그거 한 장 보내주시고, 만약에 교과하고 종합이 살아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학생부까지 찍어서, 아니면 학생부 하나 여기 재원생님은 학생부를 학생부를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교과 종합, 그 다음에 논술 이렇게 한번 보고 3+3을 할지 뭐 2+4를 할지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아이가 6농술이다라고 하면 그 성적표 갖고 오시면 수능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이 부분까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까? 네. 상담 요청하려면 10일 정도에 전화드려서. 네네네. 지금 가다가 여기다 얘기를 하면 제가 아마 한 10일 그 이후부터는 전화 드려갖고 어머님들 다 상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하고 그때 이제 같이 나오면 한번 1년 정도 전체 커리큘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대학을 갈지 거기까지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질문. 질문 없나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는 어떤데 전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남자아이들 2명이 있었는데 이 2명 같은 경우 첫째는 수능으로 대학을 갔고 둘째는 이제 논술로 대학을 갔는데 둘 다 교과하고 종합을 잡으려고 집사람이 정말 진짜 이게 했는데 진짜 교과하고 종합은 2.7인데 그 당시
한 3년, 4년 전이죠. 그때 2.7이었는데, 단국대, 경기대 이런 데도 합격할 가능성이 한 20, 30%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이를 단국대하고 경기대 보내려고 집사람이 2년 동안 이 개고생을 했나 하고 이제 고3 때 이제 다 정시로 돌아섰는데 어머님들도 정말 냉철하게 교과하고 종합을 학교에서는 무조건 교과하고 종합을 갖고 가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바람직한지 정말 냉철하게 판단을 그냥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아이는 대학을 이렇게 간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절대 그 흔들리면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갖고 학원,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갖고 뭐 커리큘럼 프로그램 이런 걸 철저히 짜갖고, 그리고 뭐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이제 탐구 과목 같은 경우도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이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두 과목 과탐 쪽을 갖고 갈지, 또 문과 같은 경우에는 탐구 과목이 9과목이 있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할지, 탐구 과목도 절반이 이거 선택해갖고 점수 안 나오니까 이렇게 바꾸고 막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안 좋으니까 탐구 과목도 정확하게 지금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1순위는 뭐 생활과 윤리고 2순위는 사문인데, 우리 아이가 정법을 만약에 선택한다 그러면 정법에 나오는 논술대학들은 또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 탐구 과목도 우리 아이에 맞춰갖고 철저하게 좀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3 때 아이들 탐구 과목, 그 다음에 과탐, 학교에서 뭐 하는지 파악하고, 가장 좋은 거는 고3 때 학교에서 판단하는 그 과목을 유지하면서 가는 건데, 일반적으로 생윤하고 사문을 보통 고3 때 하는 학교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는 학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머님들이 한번 잘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느 정도는 배웠기 때문에 어떤 파트가 어렵고 어떤 파트가 쉬웠는지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운 어떤 과목들이 있으니까 이 과목들을 어떻게 선택을 하고 아니면 어떻게 버릴지 이 판단을 좀 빠르게 하셔야 탐구 과목에서도 막 6월달, 7월달 돼서 바꾸는 아이들이 거의 50%가 넘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해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거. 그런 어떤 부분까지 어머님,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간단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머님 그 정업표 보고 탐구 풀었는데 얘네들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달란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딱 보고 아니야 라고 하면 그냥 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국어도 딱 보고 이게 아니면 아닌 거고요. 영어도 아니면 아닌 거고, 수학도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10월 달에 그 나온 그 성적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딱 본 거 보면 얘네들이 뭐 수능을 별도로 공부해서 보는 건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달란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보면 이렇게 해갖고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다. 얘는 타고난 게 이러니까 여기서는 답이 안 나오겠다라고 하면 빠르게 이런 것을 종합을 해갖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 애가 이과인데 네네. 내년에 미적으로 안 하고 통으로 시험을 볼 건데 그러면 어머님은 수시는 무조건 인문 논술을 하셔야 되는데. 이과 글쓰기 이런 거 전혀 능력이 없는 건데 인문 논술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이제 수시를 버리는 거잖아요, 어머니. 버리는 것보다는 아이가, 어머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이제 그 논술 문제를 풀려보면 이과 아이들은 굉장히 이제 분석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문과 아이들은 좀 감성적이고, 근데 논술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이성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과 아이들이 훨씬 더 접근하기가 더 편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머니. 그래서 가르쳐보면 아이들이 이제 내용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좀 딸리는데, 논술 같은 경우는 내용 파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렵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확통을 선택을 하면 뭐 수리 논술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약수령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약수령은 나중에 판단하셔도 되고요, 어머니. 그거는 여름방학 이후로 판단하셔도 되고, 한번 겨울방학 때 한번 들어와 갖고 보면, 근데 논술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논술 여기 인문 논술 이렇게 배웠던 애들한테 논술 어떠냐고 물어보면 그냥 저는 그냥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나오는 논술은. 글씨체 같은 게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그거는 어머님들이 여학생들은 글씨체를 예쁘게 쓰고 남학생들은 글씨가 조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학생들한테도 글씨체를 여학생인지 남학생인지 분간이 안 가도록 쓰라고. 왜냐하면 보통 채점을 할 때 저도 뭐 친구들이 교육과정 평가원이나 뭐 학교 이렇게 있는데 남학생한테 조금 더 논술을 유리하게 줘요. 점수를. 그럼 왜 그러냐면 보통 보면 가만히 놔두면 8대2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학생들이 8, 남학생들이 2.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좀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는데 요즘엔 채점이 블라인드 채점이거든요. 앞에 그럼 글씨체로 그걸 알아보면 글씨체가 좀 안 좋다라고 하면 점수를 좀 플러스 주고 글씨체가 너무 예쁘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예 여학생들한테도 글씨체를 조금 남성틱하게 쓰게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또박또박 쓰면 된다는 거. 네. 없습니까? 아, 개인적이요, 어머니.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하면, 진짜 가장 중요한 시기가, 고3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면, 이 겨울방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겨울방학이 유일하게 아이를 바꿀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 결과는 뭐 3월 모의고사에 나오는 거니까요. 좀 어머님들이 3월 모의고사가 수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한 4개월, 12월 달, 1월 달, 2월 달, 한 3개월 정도 되겠네요. 요 3개월을 철저히 아이들 관리 좀 할 수 있도록. 논술 같은 경우는 제가 하면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머님들이 철저히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머니.